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정치적 판단이 갖고 있는 그 판단의 문제가 진위 판단과는 구별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판단을 갖다가 마치 진리 판단과 동일하게 될 때 그 위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간략하게 그 위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판단은 명제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을 뜻합니다. 명제라는 것은 참 아니면 거짓,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진리값을 갖고 있습니다. 시금석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황금인지 돌덩어리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우리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그 변별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한다. 무엇을 구별하냐면 명제가 참인지 명제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참이란 사태의 객관적인 현존을 뜻합니다. 즉 사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거짓이란 사태의 객관적 현존이 부재하는 것, 즉 그렇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의 진위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판단한다라는 것은 그런 건 그렇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변별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해본다 할 때 2차 방정식에 있어서 해가 솔루션이 두 개인지 솔루션이 하나인지 솔루션이 아예 없는지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판단한다라는 것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리 판단이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자, 수학은 논쟁이 아닙니다. 수학은 절대로 심리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프레이의 아주 위대한 통찰이고 발견입니다. 수학은 마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제합니다. 우리가 수학의 방정식을 풀었기 때문에 그 방정식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풀도록 우리 모두가 강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이 수학 방정식의 문제를 냈는데 어떤 학생이 방정식을 제대로 풀었는지 방정식을 제대로 못 풀었는지를 구별하는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이 채점을 하는 거지 수학 선생이 수학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강제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 선생조차도 방정식의 해를 풀도록 강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절대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수학에서는 틀린 답은 있어도 다른 답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학은 틀린 답에 대해서는 관용과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학이 잔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학은 가설을 공적으로 검증합니다. 공적 검증을 통해서 살아남은 것만이 진리의 자격을 비로소 얻습니다. 하지만 공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모든 가설과 이론은 다 폐기 처분되고 반박되어 버립니다. 공적 검증을 통해 살아남은 것만이 진리의 자격을 비로소 얻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적 진리는 가설을 공적으로 검증함으로 인해서 그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 거기를 통해서만이 진리의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제기된 가설에 대해서는 왜 그 가설이 타당한지에 대한 충족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충족 이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설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 투쟁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히틀러의 히틀러와 독일의 제3제국은 우생학과 인종학을 갖다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게르만 우월주의를 갖다가 내세우게 됩니다. 히틀러와 독일의 제3제국이 주장한 인종학은 하지만 과학이 아닙니다. 그건 사이비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설은 반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검증 가능하지도 않고 반증을 갖다가 거부하는 것은 독단적 세계관이지 절대로 과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독일과 게르만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로마는 자신의 국경과 접한, 예를 들면 라인강과 도나우강 저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게르만이라고 싸잡아 불렀습니다. 물론 게르만에는 23개의 다양한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밖의 사람들이 다 야만인이었고 그들이 수에비족이든 프랑크족이든 고트족이든 그들이 반달족이든 아니면 비스비에족이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에게는 다 게르만들은 야만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게르만은 23개의 다양한 부족들의 그 집합체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동프랑크라고 하는 한 게르만족에 속했던 거지 독일이 곧 게르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독일을 갖다 지칭할 때 게르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잘못된 역사적 어떤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이 절대적인 어떤 진리로 여기는 이런 것을 끊임없이 경계해야만 됩니다. 자, 역사는 사실에 대한 진위 검증을 일차적으로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왜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임진왜란의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이걸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일단은 그 팩트가 사실인지 거짓인지의 진위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의 전망주의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 단지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실에 대한 해석인데 누가 어떤 관점에서 해석했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니체의 이 전망주의는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렇게 길잡이라고 봅니다. 해석은 항상 누구의 해석이고 우리가 그 해석을 누가 했는지를 또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누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따라서 해석은 얼마든지 재평가되고 수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을 두고 벌이는 논쟁들의 역사적 어떤 그 싸움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역사적 사실을 두고 벌이는 역사적 해석가들의 논쟁이다.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진위 검증이라기보다는 해석을 둘러싼 논쟁 검증에 속한다. 그리고 논쟁은 얼마든지 그 누구의 관점에서 항상 이것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쟁은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것, 논쟁은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에 있어서는 틀린 해석은 없고 다른 해석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 했습니까? 틀린 답은 있어도 다른 답은 의미가 없다 그랬죠? 역사에 있어서는 틀린 해석은 없지만 물론 이제 뭐 사실을 갖다 너무 왜곡하고 그 잘못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역사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해석이 좀 더 설득력이 있고 누구의 해석력이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설득력이 있다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구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역사적 해석이 다 똑같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획일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논쟁은 없지만 다른 논쟁은 가능하다. 근데 역사는 논쟁에 속한다. 수학은 논증에 속합니다.
추론하고 논리학에 추론하고 그래서 거기서는 다른 논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틀린 논증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학과 논리학을 역사나 정치 이런 것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증과 논쟁을 구별해야 됩니다. 논증은 필연성을 밝히는 강제에 기초하지만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설득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학과 수사학을 구별해야 됩니다. 논리학은 추론의 강제를 다루는 학문이지만 논쟁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한 권리 싸움이고 누가 누구를 갖다가 설득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수사학은 설득에 기초한다라는 것. 그래서 논리학과 수학을 이렇게 구별하면 논리학과 수사학을 이렇게 구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배의 정당성을 두고 벌이는 세계관들의 싸움입니다. 의견의 각축장들입니다. 정치, 경제, 역사, 예술, 문화 등은 진위 검증에 속한다기보다는 의견 검증, 해석 검증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틀린 의견은 의미가 없지만 다른 의견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견들만 우리는 다른 의견들을 통해서 왜 각자가 서로 다른 어떤 의견을 고수하게 됐는지를 검증해 보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학과 논리학을 제외한 다른 학문에 있어서는 항상 다르다는 걸 갖다가 틀렸다 하고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틀린 사람과는 굳이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린 사람하고 대화를 왜 합니까? 근데 우리는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열어둬야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용을 베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관용을 얼마만큼 베풀어질까를 대한 그 기준이 모호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자, 논증이 추론의 필연성을 강제하는 거라고 한다면 논쟁은 어떤 사태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설득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논쟁에서는 좋은 논쟁과 그래도 나쁜 논쟁이 있습니다. 좋은 논쟁은 설득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고 나쁜 논쟁은 설득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논쟁의 영역에서는 의견들이 서로 다르다는 걸 갖다가 인정하고 그 다름 때문에 논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틀렸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히틀러는 독일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만 있다. 애국자 아니면 매국노다.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면 애국자고 자기를 반대하면 매국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형적인 흑백 논리의 오류를 범한 거고 정치 판단과 진리 판단을 갖다가 완전히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정치는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상대로 벌이는 설득의 기나긴 싸움이지 맞다 틀리다를 갖다가 결정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 히틀러의 우생학은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박되어서 폐지되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우생학은 반박되어서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가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것을 유대인 말살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역사적인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히틀러는 진화론에 있어서 강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걸 갖다가 진화론과 동일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진화론을 갖다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The survival of the strongest,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진화론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자연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한 포식자는 공룡이었습니다. 공룡이 지배하던 시절에 지금 아프리카의 그 5개의 그 건달종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사자나 코뿔소 같은 것들은 공룡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룡은 그 자연사에서 존재했던 가장 강한 포식자였다.
그런데 공룡이 어떻게 됐습니까?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두 번의 운석으로 인해서 공룡은 진화의 역사에 있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포식자 공룡은 진화의 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멸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리스의 세계상에 따르면 예를 들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종의 항구성과 종의 불변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종의 항구성과 종의 불변성은 종이 멸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통해서 반박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종도 멸종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충분히 확인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의 항구성과 종의 불변성을 더 이상 주장하는 것은 이제 설득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진화론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근데 히틀러는 진화론을 갖다가 우생학으로, 즉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독일 민족은 가장 우수하고 강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역사적 지배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히틀러의 독단에 해당이 됩니다. 자, 히틀러는 검증 안 된 독단과 반박되어 버린 가설에 사로잡혀서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것을 전부 틀렸다라고 단정하고 탄압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수학에서는 맞다 틀리다가 명확하게 기준이 있지만 우리는 정치나 경제나 예술이나 역사에 있어서는 나와 다른 의견들의 각축장이 있다. 그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다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적 논쟁이 처한 장소입니다. 자, 우리의 의견이 오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반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 20세기에도 여전히 히틀러, 마오쩌둥, 스탈린과 같은 이 독단론자들, 독재자들이 정치적인 절대 권력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자신과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탄압하고 억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세기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정치적인 야만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선생을 만나면 선생을 죽이라라고 하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살불살생이라 그러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선생을 만나면 선생을 죽여라. 근데 여기서 죽여라라는 말은 좀 너무 과장된 거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검증하고 선생을 만나면 선생을 검증하고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이 가치가 있는 거는 삶을 검증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새롭게 한번 검증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벌이는 설득의 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것은 다 새롭게 검증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떤 의견이나 어떤 가설을 갖다가 절대화 내지는 독단화시키지 말고 검증을 통해서 그리고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반박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수학과 논리를 제외하면 모든 판단은 다 오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는 늘 명심해야만 됩니다. 자, 모든 오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의견을 절대적인 것으로 고착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비판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검증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든 의견은 비판적 검증을 거쳐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비판받기를 원해야 되지 우상화되거나 독단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니체의 이 경구를 갖다가 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플라톤의 철인 통치는 칼 포포가 개방사회와 적들에서 Open Society and Its Enemies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칼 포포는 플라톤을 갖다가
전체주의의 이론적 선구자다. 이렇게 이제 비판합니다. 물론 플라톤이 그 제시했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칼 포포가 그 플라톤을 갖다가 이제 철인 독재자다 이렇게 비판하는, 저는 칼 포포의 이 논거에는 플라톤의 문맥을 갖다가 조금 그 이렇게 상이한 관점에서 좀 비판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은 들습니다. 그러나 칼 포포의 일단 핵심이 뭐냐면 플라톤의 철인 통치는 철인 독재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칼 포포는 정치와 진리를 구별해야 되는데 정치를 진리에다가 이렇게 기초지으는 플라톤의 이런 태도는 잘못 나가면 철인 독재로 빠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칼 포포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비판과 경고에 대해서 약간의 우리가 귀를 기울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저는 칼 포포의 그 플라톤 비판이 이렇게 적합하다라고 이렇게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튼 칼 포포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도발적인 논쟁을 제기했지만 플라톤의 철인 독재가, 철인 통치가 철인 독재로 변질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가 비판했다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경청할 이유는 있다라는 거죠. 니체는 플라톤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는 자신의 철학을 갖다가 데어 움게케르테 플라토니즘, 자, 플라톤 철학을 뒤집어 엎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니체의 플라톤 비판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또 검증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자, 플라톤은 이데아를 통해서, 그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리얼리 리얼, 그리스어로는 이제 온토스 온인데 영어로는 리얼리 리얼, 참으로 이렇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를 통해서, 즉 참으로를 통해서 독사를 갖다가 끊임없이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독사와 함께 독사에 거역해서 사고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변증법적 대화다. 그래서 플라톤에게 있어서 변증법은 하나의 대화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대화하느냐? 독사와 이데아를 대화시켜서 독사를 끊임없이 이데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플라톤 대화록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데아를 통해서 독사의 거짓을 갖다가, 독사의 가상을 갖다가 끊임없이 해체시키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플라톤에 따라서 독사가 진리에 참여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니체가 초인이란, 위버맨시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능가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플라톤에게 있어서 우리는 독사와 함께 독사에 거역하는 사고를 지속적으로 수행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 플라톤의 이런 철학은 현대에 와가지고 칼 포포하고 니체에 의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검증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칼 포포의 비판의 핵심에는 정치하고 진리는 구별이 된다. 정치는 진리가 아니다. 정치는 의견 검증이고 진리는 판단 검증이다. 근데 정치적 판단은 하지만 정치적 판단이 진리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철인이 통치할 때 이 철인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기는 이런 독재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위험하다라는 것이 이제 칼 포포가 개방사회와 적들에서 플라톤을 비판하는 논거의 어떤 핵심입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진리가 아니고 가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에 독사를 절대화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 독사를 우리가 현대적인 어떤 그 의미로 이해하면 뭐 의견이다, 선입관이다, 선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그것들의 어떤 용어들 사이에는 일종의 가족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포포와 니체의 플라톤 비판이 적합한지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는 플라톤의 철인 통치에 내재된 철인 독재에 대한 위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한번 파헤쳐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는 자신을 갖다가 철인 왕이라고 플라톤을 사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가 이 아마추어 철학자에 지나지 않는 히틀러가 마치 철인 왕이라
히틀러라고 이렇게 사칭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히틀러와 같은 인간은 앞으로도 계속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인간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하나의 건전하고 비판적인 토양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주장은 저의 주장도 독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증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